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이 두 번째 주말을 맞았습니다. 이 주말과 휴일을 맞아서 이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대 총선에 이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JTB가 특집으로 마련한 20대 총선 후보 토론회, 오늘은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 편입니다. 먼저 후보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순서입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김용호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김용호입니다.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박희승입니다. 기호 3번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기호 3번 이용호 후보입니다. 기호 8번 무소속 강동원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8번 강동원입니다.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에는 모두 8분이 출마를 했는데요. 최근 JTB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5% 미만의 지지율을 보인 후보는 이 토론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기조 연설 듣겠습니다. 이 연설 시간은 1분입니다. 스튜디오에 설치되어 있는 이 타이머를 보면서 시간을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용호 후보의 기조 연설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기호 3번 이용호 후보입니다. 선거 때마다 우리 호남은 2번을 찍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경제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번에 해당하는 정당은 우리 호남을 우습게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호남을 선거 때마다 이용하고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버리는 주머니 속의 공깃돌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호남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안방은 친노, 운동권, 좌파 인사들이 차지한 지 오래입니다. 호남에 쓸만한 인사들은 친노 패권주의에 의해서 밀려났고 소신 있고 할 말 하는 의원들이 견디다 못해 탈당해서 만든 정당이 국민의당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호남을 대변하는 정당은 3번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 후보 기호 3번 이용호를 압도적으로 밀어서 호남의 자존심을 세우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의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잘 맞춰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후보의 기조 연설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남원 임실 순창 주민 여러분. 저는 국회의원으로 출세하겠다고 이번 선거에 나선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만약 출세를 목적으로 했다면 우리 지역에서 야당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저는 가장 낙후된 전북, 그중에서도 더 낙후된 동부권 우리 지역을 집권 여당의 힘을 빌려서라도 발전시키고 싶어서 기호 1번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다른 후보들도 모두 지역 발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임실 남원 간 국도공사는 10년이 다 돼가지만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 시장님, 군수님들은 예산 한 푼 더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 지역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역 예산 확보 못하고 뜬구름 잡는 야당 후보들의 지역 발전 공약 그대로 믿으시겠습니까? 속으시겠습니까? 지역 발전을 시킬 인물이 누구인지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집권 여당의 힘으로 지역 발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로 강동원 후보의 기조 연설 듣겠습니다. 네, 일 잘하는 민주적통 후보 기호 8번 강동원입니다. 이번 선거는 발전이냐 중단이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일 잘하는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초보 운전자를 뽑아 또다시 지역을 망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역은 일 잘하는 일꾼을 원합니다. 선거가 정치 신인들의 실험 무대가 된다면 우리는 망합니다. 정치는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정치는 실험이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지역 발전, 자나깨나 지역 발전을 위해 일했던 강동원,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검증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내야 합니다. 이 강동원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강력한 추진력, 중앙부처의 다양한 인맥을 활용해 국가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임실 군민 여러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남원과 순창의 중단 없는 발전을 확실하게 실천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의 대통령을 모셨던 이 강동원 반드시 승리해서 사라진 원칙과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기호 8번 강동원을 확실하게 당선시켜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박희승 후보의 기조연설 1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박희승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임실, 순창, 남원 주민 여러분, 임순남이 다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한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도록 지역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남 주민 여러분, 저는 처음 법복을 입던 초심으로 국회에 들어가 정치꾼이 아닌 봉사자로 일하겠습니다. 기호 2번 저 박희승은 인재 영입 후보입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30여 년 공직 생활을 통해 검증된 가장 든든하고 믿음직한 후보입니다. 이당 저당 옮겨다니는 철새 정치는 안 됩니다. 철만 되면 나오는 선거꾼도 안 됩니다. 기호 2번 저 박희승과 함께 통합의 길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당당한 대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들의 이 기조연설 1분씩 들어봤습니다. JTB 토론은 이 상호 토론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중간에 이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질문은 사전에 후보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 순서입니다. 첫 번째 상호 토론을 갖겠는데요. 상호 토론 시간에는 돌아가면서 후보들에게 주도권이 주어집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의 발언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게 5분의 시간을 드리는데요. 나머지 3분의 후보 가운데 2분을 선택하셔서 2분 30초씩 시간을 나누어 쓰셔야 되겠습니다. 주제는 지자체 소멸리기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주제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실, 순창은 인구가 각각 3만 명 정도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젊은 여성의 인구수가 노인 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그 자치단체는 소멸을 걱정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자치단체가 증발해버리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임실, 순창은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꼽혔습니다. 남원도 그 정도가 약할 뿐 예외는 아닙니다. 이 끔찍하고 참담한 미래,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영우 후보가 5분의 주도권을 갖겠는데요. 먼저 어느 후보와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예, 저 박희승 후보와 예. 토론을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지자체가 소멸되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입 대비 효과가 적은 비효율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현재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인구 3만 명 이하 소규모 지자체와 의회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 지역 대부분이 지방재정 자립도가 10%도 안 되고 행정 효율성이 투입 예산 대비 좀 상당히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되고 그 공무원이 인구 대비 좀 과다하기 때문에 재정 악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인구가 일정 기준을 넘지 못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통합을 유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 경우에는 무주진한 장수, 그다음에 우리 지역구인 임실, 순창 이렇게 15곳 정도가 그 대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무주진한 장수는 통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통합의 길을 걷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통합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어떤 통합보다는 정서적인, 문화적인 화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박희승 후보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서적인, 문화적인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화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그건 다문화 가정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자체 통합과 관련돼서 네. 예. 어느 지자체, 어디와 어디 통합을 말씀하시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임실과 순창입니다. 인구 3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 소속 그 자문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통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통합을 한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저는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통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임실, 순창, 남원은 지역구가 서로 세 개가 같이 한 적도 있었고 또 순창, 임실이 같이 한 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지금 인구 비례로 이번에도 선거구를 조정했지만 사실은 그 각 군, 각 시별로 그 예. 정서는 독립해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의 그 특성을 감안해야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순창, 예, 임실 잘 파괴했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은 정서적인 문화적인 화합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여쭤봤는데요. 나머지 2분 30초 다른 후보에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용호 후보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쌍치하고 복흥을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수없이 가봤습니다. 네,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 순창읍하고 네. 쌍치복흥하고 이 고개를 넘어가는 길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오고 그러면 굉장히 네, 맞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고 오히려 정읍골에 가깝다 그런 네, 점이 맞습니다. 있죠. 네. 현재 순창의 경우에는 쌍치 복흥면이 있지만은 읍에서 순창 읍 내에서 쌍치 복흥을 가기 위해서는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또 전라남도 담양을 일부 거쳐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통이 어렵고 오히려 이제 쌍치와 복흥면의 경우에는 생활권이 정읍입니다. 학교도 학생들이 정읍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쌍치 밤제 터널이 쌍치의 밤제 터널이 아니라 그 쌍치와 구림을 잇는 밤제 터널이 조속히 뚫려서 쌍치 복흥 지역도 이제 순창읍의 생활권으로 좀 묶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인구 증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자체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인구가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소속 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3만 이하 통합에 대해서 좀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자리 창출과 같은 피상적이고 모호한 답변 말고 인구 늘리는 데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저출산 극복도 하나의 대책인데 공공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보육 및 육아 교육을 지원한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구 증가시키는 것은 뭐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전부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김용호 후보께서 가끔 말씀하신 여성 친화적인 그런 어떤 정책을 쓸 필요가 있고 또 파격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출산에 대한 장려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리를 놓고 어떤 그 아스팔트 깔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5분의 시간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지요. 짧게 여기 느껴지시라고 생각됩니다. 배경을 길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핵심만 짧게 오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강동원 후보에게 5분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어느 후보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이용호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멸위기라고 하는 것이 인구 감소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일제강점기 때 행정구역 개편이 강제화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 같은 경우가 전남 구례 산동, 곡성 고달, 그다음에 순창군의 적성 동계, 그다음에 임실군의 지사 오수, 그다음에 이제 지사 오수 3개, 그리고 장수군의 번암과 산서 이 지역이 남원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만세운동 때문에 강제로 이렇게 분할됐던 것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이 정서를 해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좀 필요하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제 말씀하신 것의 취지는 좀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또 일제시대 이후에 또 상당 기간 벌써 한 60년 남짓 또 이렇게 또 해온 측면 또 그 이후에 생긴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서로 균형감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정부에서도 지자체 통합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선거도 광역화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참고로 2015년도에 우리 관내인 임실 순창 남원에 인구가 얼마나 감소됐는지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어떤 쪽이에요? 우리 임순남 지역에 자치단체별로 인구 감소가 몇 명이나 됐었는지. 뭐 아주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임실 정도는 거의 그 비슷한 수준 유지하는 것 같고요. 순창도 그런 것 같은데 남원은 좀 줄어든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남원이 한 787명이 줄었고요. 순창군이 120명 감소했는데 임실은 492명이 증가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35세단, 그다음에 일신 제강 이런 그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지만 결국은 자연사 하시는 어른들의 그 비율과 비교했을 때 출산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출산율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 이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입장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별로 출산책에서 2명, 3명 남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지자체별로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걸 지자체별로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출산책을 정말 장려해야 된다. 지금 OECD의 그 사실 최저의 여기까지 들어야 출산을 될 갖고 것 있는데 같습니다. 나머지 후보와 2분 30초 네.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박이승 후보께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출산율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관내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저도 뭐 구체적인 숫자를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네, 뭐 찾아보겠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 남원 같은 경우가 한 570명, 임실 210명, 순창이 148명 정도가 출산을 했는데 이 출산율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젊은 가임 여성들, 젊은 부부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돌아온 농촌으로 우리가 정책을 전환하고 모든 동력을 집중시켜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돌아오는 농촌, 젊은 일꾼들이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 수 있는 정책은 과연 뭐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네. 귀농 귀촌 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아마 남원시에서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임실 순창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남원에 와서 아니면 임실 순창에 와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남원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 그다음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숙박하는 관광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또한 그 농업단지들에 뭐 중소기업 유치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관심을 갖고 답변을 좀 듣고 싶어 했던 거는 우리 남원 지역이 어떤 서비스 산업을 가지고 인구 증가를 도모할 수는 없습니다. 전통적인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 소득이 연간 1억 원 이상이 보장된다면 우리 지역의 많은 농가들이 도시에서 유입될 것입니다. 실제가 우리 지자체에서도 연간 소득 1억 원을 목표로 하는 귀농 귀촌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희승 후보가 주도권 갖겠습니다. 네. 김영호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촌 지역 지자체 위기,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재정 부실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재정 부실한 말씀은 조금 약간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방 소도시는 없어지고 대도시만 남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뭐 걱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원의 경우 최근 5년간 약 3,417명 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남원의 65세 이상 인구는 매년 1%씩 증가하여 현재 2015년 2만 468명으로 24%나 됩니다. 또 임실 순창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지자체마다 인구 유입을 위해서 기업 유치, 귀농 귀촌 사업 그리고 출산 장려 정책 등 부당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성과는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혹시 정책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일자리와 관련해서 사실은 뭐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중소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사람이 늘어난다, 인구가 늘어난다, 이건 좀 동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에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사실은 물론 그 직장에 근무하기 위해서 사람이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주할 것인지 이건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누차 토론에서 강조했습니다만은 이전 토론에서 강조했습니다. 여성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남성은 여성을 따라갑니다. 여성이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충분하다면은, 그리고 여성이 원한다면은 남성들은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여성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는 지방만의 문제는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은 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 감소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농촌의 경우에 좀 더 심각한 이유가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보육시설 만든다고 해서 인구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출산 장려금 준다고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맞대고 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후보와 또 2분 30초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동원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각 부처별 다각적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겠습니까?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타개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 가임 여성, 소위 젊은 여성들이 요즘 전부 직장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육의 문제를 정부에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제 초보 단계지만 이 정부의 공공기관부터 지금 기관별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서 출근할 때 아이들을 같이 출근해서 또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하는 이런 지금 시행 초기에 있는데 이것을 모든 산업체에 저는 확대시켜야 된다. 그래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사학입니다. 지금 공교육이 아주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사교육이 차지하는 그 교육비가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지금 아이들을 이제 답변이 너무 길어져서 그 정도만 박희승 할까요? 후보에게 주도권이 있으니까요. 예. 예. 교육 문제도 또한 중요합니다. 적정 규모 학교 지원과 특성학교 지원으로 명문 중고를 육성하고 배움을 위해 타 지역으로 떠나는 지역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강 후보께서는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죠. 예를 들면 우리 남원 같은 경우 또 순창이나 임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장학금을 주어서 중학생 때 아주 우수한 학생으로 길러놓으면 고등학교 때 정읍의 호남고등학교에서 전부 스카웃에서 가버립니다. 장학금을 다 주고 기숙사를 다 제공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 잠깐만요. 좋은 방안이 있으시냐고요. 그래서 현실이 그렇다는 건데. 아니 이걸 현실을 설명하고 좋은 방안을 근데 너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공교육이 제자리에 서야 된다. 공교육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 부실은 더 심각합니다. 이 재정 자립도가 남원 임실 순창 전국 최하위권인데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 혹시 있겠습니까? 재정 대답할 시간이 거의 답변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호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5분 드리죠. 어느 후보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강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위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계속 논의된 것처럼 출산율, 인구 감소의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재정의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박희승 후보께서 물었는데 답변을 시간을 안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가임 여성 그러니까 20대에서 30세까지의 가임 여성이 많아야지 출산율이 높아지고 또 그들이 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성 인구를 늘릴 방법, 그러니까 이런 그 보육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성이 임순남 지역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질문이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좀 난해한데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가임 여성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딱 단정지어서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남편의 일자리가 있어야
여성이 같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원, 순창, 임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가 소비도시이지 생산도시가 아니다. 내륙 지역에 있는 이 지역적 위치 때문에 이 산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뭘로 해야 되느냐. 친환경적인 관광산업을 발전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서비스 산업을 좀 육성해서 젊은이들이 와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이제 지리산에 국립공원 이 관리공단에서 지리산 생태 연구원을 이번에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예, 저 듣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지방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것은 국세와 지방세 간의 어떤 배분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좀 잘못됐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원의 재정 자립도는 9.1%, 임실은 5.6%로 정말로 열악합니다. 순창도 7.2% 정도여서 이 재정의 문제. 근데 사실은 이 지자체 선거를 하다 보니까 시장 군수들이 어떻게 보면 선심성, 낭비성 뭐 예산을 쓰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국가에서 지방세를 지나치게 감면해주거나 예를 들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나 지방세법 이런 것들 가지고 자꾸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선심 쓰듯이 하는 것은 전부 지방에 내리고 실제로는 지방은 부담만 지고 세금은 또 안 거치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이 들을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후보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 공평하게 시간을 나눠 쓰셔야 되기 이게 때문에요. 제가 답변을 하면 좋을 텐데. 조금 뭐 예. 한 말씀 하셔도. 아니, 규칙상 그렇게 안 되지 않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질문한 것을 그러면 우리 박희승 후보께서 한번 답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방세와 국세 간의 어떤 배분이나 혹은 지나치게 국세 중심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는 적고 또 중앙정부에서 선심성으로 자꾸 지방세를 낮추는 이런 일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국회 차원에서의 어떤 방안이 있는지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그 말씀을 드리죠. 지자체 소멸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죠. 지방세가 안 거치기 때문에 제재가 예. 떨어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포괄적으로 인과관계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으로서 저도 2, 3차 산업의 비중을 높여서 지방세 비중을 높여가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겠고요. 그다음에 아마 지방세를 이제 감면하고 그래서 또한 집행하는데 선심성, 낭비성이 좀 엿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국세 일부를 또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도 입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세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법인세거든요. 법인세를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OECD의 30% 정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고 요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인세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도 뭐 법 전문가니까 법인세 부분도 잘 압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보다 그러니까 외형상 법인들이 부담하는 부담률보다 감면되는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 부담률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 2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 부담률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인세를 실질적으로 많이 낼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국가와 지방 간의 재정 균형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복지 수요는 이제 농어촌에서 굉장히 많고 그러나 지방세는 거치지 않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요. 네. 지방 그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지리적 표시로 인해서 수익을 지방으로 환원하는 그런 것들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상호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비교적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엔 사회자가 질문 하나 드리죠. 강동원 후보가 먼저 1분 동안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조금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봅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 농업의 탈출구로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6차 산업화는 다른 말로 하면 농민이 사업, 즉 비즈니스에 도전한다는 건데요.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서 실패를 하기도 하고 또 가공시설을 투자했다가 놀리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말처럼 쉽지 않은 이 농업의 6차 산업화, 어떤 지원이 필요합니까?
네, 지금 이제 농촌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6차 산업입니다. 생산에서 가공해서 판매까지 이것을 이제 한 농가 또는 이제 그 영농법인에서 이제 쭉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농가 소득이 감소됐던 주 요인은 이 중간 도매상, 유통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유통 단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소위 인터넷 판매망을 통해서 전국에 이 택배로 판매하는 이런 수단이 아주 성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6차 산업에 대한 좀 더 애착을 가지고 아주 심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부분이 주요 정책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정착이 된다면 로컬 푸드까지 연결을 시켜가지고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박희승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입니다. 예. 농산물 최저가 보장 뭐 6차 산업화, 농업의 6차 산업화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문제입니다. 네. 예. 저는 농산물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했습니다. 농민에게 웃음을 주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는 채소 등 주요 품목의 시장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차액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전라북도와 농민단체는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해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전북 농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농민 소비자 행정이 함께 뜻을 모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에서만 연 5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만큼 국가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산 확보에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FTA 피해 농가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불제 지원 법안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법안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이용호 후보의 답변 1분입니다. 농업의 6차 산업화 매우 중요합니다. 오직 하면은 우리 농민들이 쌀 판매하는 것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정말 사업의 주체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경관 산업 얘기도 나오고 직접 농산물을 가공하는 거 판매하는 것까지 전부 토탈해서 6차 산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우선은 임순남 지역에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경쟁력 이것을 가장 브랜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순창에 사실은 뭐 장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돼 있고 임실도 마찬가지로 치즈 산업이라고 하는 게 많이 돼 있는데 남원도 역시 남원 그 춘향미라고 하거나 여러 가지 또 지리산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 어떤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자체들이나 이런 데서 서로 공동으로 이 브랜드를 만들고 또 홍보하는 역할, 판매하는 역할. 그래서 시장 군수와 이 정치인들은 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판매원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용호 후보의 답변입니다. 예, 요즘 농촌의 가장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창의 경우에는 뭐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이런 상품이 많이 있는데 판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는 1차 가공을 해서 완성품을 갖다 판매한다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키스라든가 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이 있는데요. 6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그 가공 산업을 갖다가 상당히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판로 개척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순창에 그 복분자 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 대형 마트라든가 심지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이 취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전제 조건으로 상당한 그 상품 가치가 있는 브랜드화 이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판로 개척과 브랜드화 이것이 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다음은 두 번째 상호 토론을 갖겠습니다. 방법은 앞서 했던 토론과 같습니다. 주도권이 있는 토론입니다. 한 후보에게 5분의 주도권 드리는데요. 역시 앞서 했던 것과 같이 2분 30초씩 시간을 나눠 쓰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는 상대 후보의 공약 평가입니다. 자신의 공약 그리고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비교 평가하는 토론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작하시죠. 먼저 박희승 후보에게 주도권 5분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강동원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동부 내륙권 고속국도를 조기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4년 전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동부 내륙권 동부 내륙권 국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에서 정읍, 순창, 남원으로 연계해가지고 전주에서 광양 가는 고속도로 연계시키는 겁니다. 현재 새만금인 부안에서부터 지금 정읍 신태인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2단계로 신태인에서부터 남원 구간이 지금 예타 중에 있습니다. 그 예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공약에다 넣느냐? 사실은 신태인 쪽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호남고속도로까지만 왔지 그 이후로는 아예 그냥 그 추진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국회에 가가지고 지금 국토부 장관과 담판을 지어가지고 당초 약속대로 대통령 공약이었으니까 지금 남원까지 연결을 해라. 그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예타를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20대 국회에 가면 이것을 끝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공약에 잠깐, 넣었습니다. 이 공약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최소한 4년 동안 가장 기본인 국토종합계획이라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원이면서도 진척이 없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왜 진척이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진척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통령 공약 사업이었고 4차 국토교육 사업에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지금 새만금에서 정읍까지는 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박 후보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지금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쪽은 저희 이제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말고 이제 순창에서 이제 남원 이쪽 말입니다. 이건 네네. 국도입니다. 네.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전통문화진흥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19대 국회에서 강후보께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제정이 안 됐죠? 이유가 있는가요? 지금 이 박 후보께서는 법률 전문가니까 이 법을 생산하는 입법부의 전문 기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은 기존에 있는 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고 제정법입니다. 네.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제정법을 내놨는데 제정법을 내놓으면 상임위원회에서 공개 공청회도 하고 네. 토론회도 하고 다 합니다. 현재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이다. 나머지 시간 다른 후보가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용호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유치에 매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지난 12년 동안 지역 활동을 꾸준히 해온 준비된 국회의원 후보라고 하였는데요. 그동안 기업 유치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고 또 유치한 기업이나 유치할 기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제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고요. 다만 그동안 제가 그런 유치 없었어도 기업 유치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성호고 기숙사를 짓는데 제가 예산을 가져오도록 옆에서 지원을 하고 또 운봉 4개면 남원시에 냉해 피해를 입었을 때 고건 총리가 직접 오시도록 하고 또 재해지역으로 선포하는 이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도의 열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난번 토론 때도 아마 나왔던 말씀 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 네네. 같은데 네. 그거 말고 다시 또 어떤 유치할 기업이나 뭐 유치한 기업 준비가 많이 되셨다고 하시니까 혹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아니 그리고 제가 뭐 여기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부 그 IT 업체가 남원 쪽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그런 기업체도 제가 듣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또 지자체하고도 또 긴밀하게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여기서 밝히기는 아주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다. 뭐 구체적인 건 없네요. 보육, 유아교육 지원으로 제도적 저출산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지자체에서 자구 노력으로 출산 지원 정책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답변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동원 후보께서 참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출산을 높이고 또 그 여성들이 요즘에 일자리를 갖더라도 또 정말 보육시설이 돼 있지 않으면 실제로 근무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퇴근은 6시 뭐 7시 되는데 한 4시 되면은 또 아이들을 또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시간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꽤 있어서 보육시설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됐군요. 자, 이번엔 이용호 후보가 이 5분의 주도권 갖겠습니다. 토론 시작해 주시죠. 박희승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보니까 정말로 이
공보물에 있는 여러 가지 공약들 다 좋은 것 같아요. 이것만 되면 정말 임순남 아주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야 이거 내려오신 지 2달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파악하고 다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역시 참모들이 만들어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중에서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운 그 소위 조각 페스티벌인가요? 네, 이 부분이 과연 이게 남원의 역사나 또 남원 그러면 역사가 깊고 또 고도고 또 예향의 도시인데 우리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문화 이런 것과 좀 적절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 힌트를 얻은 것은 안양에도 가면은 그 안양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법원장님이나 이런 분들 모셔서 초청해서 거기를 가면은 깜짝 놀랍니다. 거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의 작품들이 조그마한 동산에 많이 작품이 진열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양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남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산, 섬진강 상류인 요천 이런데 그런 어떤 국제조각 페스티벌을 유치한다면 그러한 작품들이 남원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매년 쌓여간다면 굉장한 문화자산이 될 것이고 보통 그 조각 페스티벌 해서 막 곳곳에서 하는 것이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어떤 프랑스나 일본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하신 것 같고요. 예. 근데 조각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잘 안 팔립니다. 아니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각 전시해 놓으면 보러 온다는 거죠. 전시를 지금 조금 전에 안양 지원장 계실 때 힌트를 얻으신 것 같은데 수도권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런 유치할 만한 어떤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도 조각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근데 지금 말다시피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한옥보러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주와 안양과 제주하고 지금 남원 임실 순창으로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각이 잘 안 팔리고 또 조각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걸 남겨놓는 이동한다는 게 아니고 남겨서 우리 문화유산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걸 묻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실제로 부산 국제영화제도 사실은 미미하게 시작했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시면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여기까지 하시고 다른 후보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형 건설을 어느 후보를 지목하시죠? 지금 바뀌어서 다른 곳으로 좀 가야 된다고. 우리 강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수도권에서도 조각이 안 팔려서 사실은 대형 건물 지을 때 의무적으로 사실은 조각을 설치하고 미술사도 판다는 게 의문이 아닌데 자꾸 판다고. 강동원 후보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 건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사실 설치하도록 하는 그래서 장려책 정도로 할 정도로 그렇고요. 이 남원 같은데 개인적으로 박희순 후보가 이 조각 페스티벌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제가 지난번 토론 때에도 이 문제를 언급했지만 우리 남원의 지역 정서와 맞지 않아요. 이것 말고도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후보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국립미술관에서 정부 예산으로 이 조각품 같은 경우는 일부러 구매를 해줍니다. 그래야 작가들이 그 생계가 유지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작가들이 예를 들어서 남원의 조각 페스티벌을 한다. 그럼 작품을 기증하고 그냥 가버립니까? 그분들은 그럼 뭘 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일정 부분 이 값을 치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쌓이고 쌓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돈을 거기다 계속 쌓아놓는 거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봐서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강 후보께 이제 다시 여러 가지 이제 지리산 산악철도 만드시는데도 관련 법을 만들고 한 것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지금 계속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서 재선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문제는 현재 신분이 무소속이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정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답 드리겠습니다. 네, 무소속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 제가 질문 드리고 무소속이라고 하는 한계가 답변 있어서.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드리겠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이게 얼마나 예산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좀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시죠. 네. 이용호 후보께서는 이번 총선에 국민의당이 창당되지 않았으면 무소속으로 나왔을 겁니다. 처음에는 무소속을 표방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이 창당됐기 때문에 그쪽에 입당을 해서 지금 그 당으로 나왔는데 과거에 남원시장을 나왔을 때도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실이 있고 글쎄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지금 무소속이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에요. 예. 스스로. 예, 논리의 거기까지 모순. 듣겠습니다. 예. 다음 김영호 후보의 주도권입니다. 예, 박희승 후보님 공약 참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겠는데요. 농축산물 재해 공제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혹시 관련 법률이 뭔지 법률 전문가인 박 후보님께서 알고 계신지? 이제 계속 저에게 법부터 따지고 드는데 지난번부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서울에서만 사셔가지고 이 농촌에 필요한 법률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재해보험법이 일단 기본이고요. 네. 풍수해보험법이 좀 가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해공제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재해공제를 확대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방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법률 전문가이니까 구체적으로 법안을 검토해서 아니, 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도 재원. 운영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농촌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뭐가 필요한지 농민들이 이걸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재해가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아니요. 그러면 재해 공제 확대를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얼마나 농촌 현실에 대해서 알고 농민들이 뭘 필요하는지 알고 계신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만 일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농민들이 이제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어떤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 지금 배상. 농축산물 재해보험을 재해공제, 재해보험을 말씀드리는데 무슨 상해를 말씀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농축산물 재해공제 확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단 이 대상 품목이 기존에는 너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을 확대해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보험료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현재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일부 보조가 되고 있는데 이 보험료 지원도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상 비율입니다. 100의 손해를 입었는데 보상 비율은 50이다, 70이다, 80이다 이렇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상 비율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보상 한도 역시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사실은 좀 농촌 현실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럼 제가 공부해 말씀드립니다. 보겠습니다. 예. 이용호 후보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KBS 토론에서 한 가지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 들었는데요. 지금 공약 중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강화 이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저도 무주택 서민으로서 전세 세입자로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그때 당시에 경매시에 임차인 권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경매 제도에서 임차인 보호하는 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계신지? 지금 그 주민등록을 저희가 입주를 네. 옮겨 놓으면 그게 이제 동사무소 같은 데 해놓으면 그게 먼저 세입자로서 인정을 받고 네. 어떤 금액 내에서는 그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금액 내에서 보호를 받는 걸로 알고 계신데요. 현재 우리 지역, 남원, 순창, 임실 지역의 그 보호 금액 범위를 알고 계신지? 이게 좀 현실적인 문제라서 이 문제가 사실 좀 심각합니다. 알고 계신지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저도 이제 법률가가 아니라 이런 것까지 알지는 못합니다. 최우선 면제권 금액이 보증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1,700만 원까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에 비해서는 서울 같은 경우는 1억에 3,4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은 상당히 낮습니다. 사실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토론에서도 한번 말씀하신 게 있는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입니다. 그때 당시에 전라북도 조례로 두 개 품목에 대해서 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조례를 제정해서 공청회 같은 거 거쳐서 지금 4월에 조례를 아마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입법이 예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두 가지 채소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두 가지 채소로 알고 계신가요? 두 가지 아직은 두 가지 채소에 대해서는 아마 전북도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나가 쌀이고요. 저도 하나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입법 예고된 건 봐도 없고 조례가 그때는 당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행은 아니고 그때 그냥 도지사가 의견 표명만 했을 뿐입니다.
지금 혹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다 제가 그렇게 예, 두 개 품목에 대해서 오해가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지. 제가 듣기 한 5천억 뭐 이렇게 전라북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전라북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그것도 역시 수치는 그 그것도 약 100억, 규모나 약 100억 이런 거에 따라서 정도입니다. 달라지겠죠. 품목을 어떤 왜냐하면 구성에 이게 따라서. 예산과 밀접하게 연관된 거기 때문에 여쭤봤던 겁니다. 예, 거기까지 하지요. 다음은 강동원 후보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네, 이용호 후보께 묻습니다. 패권 정치가 아닌 지역 정치를 복원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민의당이 창당 이후 최근까지 보여준 것은 이 호남 볼모로한 패권 정치, 분열 정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의 야권 연대를 거부하고 호남에서 호남 지역당을 자처하는 국민의당, 결코 호남 민심을 대변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현재 모습이 지역 정치 복원이 아닌 분열의 정치라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의당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국민의당에 참여한 사람도 당연히 야권이 하나로 돼서 정권 교체, 수권 정당으로 이 면모를 보였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친노나 운동권들 또 이런 분들이 사실은 당을 장악하고 책임지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온 정당이 그러면 국민의당이다. 당 내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해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유권자들께서 잘 보셨겠지만 작년 하반기에 내내 사실은 그런 정푸운동이라고 할까요? 그 어떤 교체 몸부림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는 묻고 싶어요. 네, 강동원 후보께서는 얼마나 아무튼 이제 하셨나요? 이 과정은 이번 선거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또 총선 공약으로 새로운 정치 혁신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후보께서 지금까지 보여주는 그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영입 후보 논란, 또 정치 경력 누락에 따른 정치신 가점 부여, 그리고 선관위 주최 생방송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이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 너무나 실망스럽고 정치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후보가 공약한 새로운 정치 혁신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치 혁신을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민심에 따르는 겁니다. 저는 그게 생각하고요. 민심도 역시 국민을 위한 것이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니까 정치 혁신이 제가 해명을 좀 해야 정치 되겠는데 민심을 따르는 것이 정치 혁신은 아닌 것이고 민심과 혁신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심이 천심이라고 생각하고 민심을 일단 아니 그게 기본으로 혁신입니까? 해서 아니 그렇죠. 아니 기본적으로 민심이 어떻게 혁신이 될 수 있어요? 아니, 민심에 따르는 게 혁신인데 기본적으로 정치가 하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정치를 해왔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정도 다른 후보 듣겠습니다.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박이승 후보께 질문합니다. 박이승 후보의 선거 공보를 보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개축 및 냉난방 유리비 현실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우리 지금 임순란 지역에 경로당 얼마나 드신지 알고 계십니까? 뭐 숫자는 모릅니다만 예. 많이 가봤습니다. 예. 자, 경로당 없는 마을, 마을회관 없는 마을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뭐 대부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기준이 마을 자, 뭐 호수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농촌 현실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약에 신축을 한다, 개축을 한다 이 얘기는 지금 전혀 논리에 맞질 않아요. 아니, 지금 제가- 전라북도 도지사의 정책 방향도 전라북도 내 모든 마을에 마을회관과 노인정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미 끝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신개축을 한다라고 한 이 공약 상당히 좀 황당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 답변을 해도 말씀을 되겠습니까? 들어보세요. 예.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 냉난방비 유리비 현실 지원 그랬는데 지금 냉난방비라는 것은 겨울철에 이 지금 기름 지원하는 것이고 여름철에는 에어컨 전기세 지급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면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아까 신개축부터 말씀드렸고 아니, 자꾸 뭐 아니. 질문만 계속 아니. 질문만 하시고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니까 아니 예. 답변 말씀 충분히 드렸고 예. 지금 경로당의 마을회관의 운영상 가장 어려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기세를 줍니다. 남당지
여름철 난방비. 그러면 전기세를 10만 원 줬다 그러면은 전기요금을 내고 나머지를 반납하라는 그런 그 결산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겨울철에 노인정에 이 카드로 얼마를 쓰라고 줍니다. 그러면 콩나물 사고 오징어 몇 마리 사는데 카드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게 통합 정산하는 문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네, 하여튼 저도 만약에 어려운 거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그래서 충분히 이- 연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결론 시간이 지금 예, 1초밖에 안 알겠습니다. 남아서요. 예. 답변 시간을 드리고 안 드리고는 온전히 이제 주도권이 있는 후보의 몫이긴 한데요. 답변 시간도 좀 배려가 되면 좀 보기가 더 좋겠지요. 자, 이것으로 두 번째 상호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JTB 특집 20대 총선 토론회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상호 토론인데요. 이번에도 이 자유 토론입니다. 주도권이 있는 점은 앞서 했던 상호 토론과 같은데요. 다만 상대 후보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시간 배분 모두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한 분만 선택해서 토론할 수도 있고요. 두 분 선택해서 하실 수도 있고, 세 분 선택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도권 가진 후보자가 정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먼저 이용호 후보에게 4분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그 강동원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저의 경선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들을 제기하시고 또 신인 가점 문제 또 심지어 그저께 있었던 KBS 방송에서의 이 허위사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경선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인 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내에 어떤 그 사람이 과거에 국회의원을 했느냐, 현직을 했느냐 여부 이것이 주축입니다. 말하자면 신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에서 신인이다 이렇게 돼 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허위 사실을 기록하거나 이런 적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지난 정기국회에서 우리 강동원 후보께서 대선 그 개표 부정 발언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징계 절차, 국회 징계 절차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15일 국회 윤리위에 새누리당이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을 했고 그리고 윤리특위는 11월 9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징계안을 회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5년 12월 22일 날 강 의원에 대해서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를 하고 그 징계 조치 의견을 제출을 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 보도에서 이게 징계 조치를 윤리자문위에서 경고하는 것을 제가 물었어요. 물은 걸 가지고 허위 사실이라고 이 법적으로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이죠. 이용호 후보께서 네. 국회 사무처에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니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만 하면 안 되죠. 국회 윤리심사자문회에서 공개회의에서 경고, 징계조치 의견을 제출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게 지금 최종 결론입니까? 최종 결론이라고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자문위에서 이렇게 자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최종 결론을 지금 나한테 통보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우리 아니죠. 제가 유권자들에게 혼돈을 올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언론에서 났고 그것을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럼 아니라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걸 또 법적으로 제기해서 또 고발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정말로 이 지금 이것은 말씀입니다. 통합을 해야 되는데 유권자들에게 혼돈을 주고 아니에요. 판단을 하는데 흐르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히려 강 후보께서 법적으로 제기를 하고 이걸 마치 제가 허위사실한 것처럼 운운하는 것 자체야말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박희수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천 심사를 하셨던 우리 김종인 대표께서 셀프 공천을 해서 네. 비례대표 2번을 하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집중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전에도 아마 당 대표가
유세 지원하면서 1번, 2번을 받았던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그것은 그 당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전 대선 후보, 지금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 지지도 제일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호남에 유세를 못 내려오는 상황. 그러니까 아무도 유세 요청을 하지 않고 심지어 김종인 대표는 호남에 내려가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만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마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 하시면서 인사 문제 때문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기억하기로 그때 당시에 저리 전복만 한장한다면 그 당시에 우리 법원에도 이강국 대법관님, 박재윤 대법관이 대법관이 되셨고요. 총리도 아마 두 분이나 나오고 뭐 상당히 장관도 많이 나오시고 예. 정동영 장관도 그 중에 한 분 아니셨나 싶습니다. 그래, 정세균 예. 장관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인사에서 크게 차별받은 건 아닌데 이게 아마 오히려 전남 쪽에 아마 그쪽에 차별받아서 그게 크게 퍼진 거 아닌가 나중에 싶습니다. 검증해볼 예, 문제고요. 예, 예. 시간이 모두 지났군요. 다음은 김용호 후보에게 주도권 4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저 이영호 후보님께 좀 공약과 관련해서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영호 후보님께서 뭐 저랑 같은 공약이 하나 있습니다. 버스비, 어르신들 버스비 무료로 하는 공약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영호 후보님께서 예비 후보자 공보물에서는 버스비 반값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네, 혹시 왜 이렇게 변동이 있었는지. 사실은 우선 실현 가능한 어떤 공약을 생각해서 처음에 반값을 얘기를 했는데요. 남원만 예를 들어서 따져놓고 보면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를 다 무료로 하면 한 2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반값 정도로 하면 10억 정도로 줄고 또 70세로 올리면 한 그의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얼마나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 이제 반값을 얘기했다가 그러나 전체적으로 법안을 만들 때는 이걸 전체적으로 무료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서 본 공보문에서는 바꿨습니다. 혹시 현재 어느 지자체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지금 완전 무료로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가 지금 안 된 상황이고 다만 임실과 순창 같은 경우는 군대버스라고 해서 단일 버스 요금제로 1,000원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간 단계로 남원도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하겠습니다. 충북 영동의 경우에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금 버스 무료 시내버스입니다. 시외버스는 아니고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빼고 시내버스 무료로 하고 있는데 충북 영동의 경우에는 인구가 약 5만 1,000명 되고요. 70세 이상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년 아직 정확한 통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상되는 예산은 1년에 약 1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고려했을 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임실, 수창, 남원 다 합할 경우에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면은 약 25억 원, 65세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약 30억 원 예산이 추산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걸 한다면은 약간 좀 무리는 있어 보입니다.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될 부분도 있긴 한데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만 이걸 만약에 도입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예산, 뭐 시장 군수와 협의를 해야겠지만은 이 예산 혹시 조달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산은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특정 어떤 지역만 내려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의사나 약사 이런 분들과 만나본 결과 그분들이 어떤 기금화 형태를 한다면 정말 교통비가 비싸서 병원도 못 가는 이런 상태가 된다면 자기들이 기꺼이 일정 부분은 기금으로 낼 의향이 있다 이런 말씀도 들은 적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의견만 모아지면 일정 부분의 국비나 도비나 혹은 우리 시의 예산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참여를 통해서 실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제 기금 말씀하시는데요. 그래도 많은 좋은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오시는 그 어르신들 병원비 본인 부담금을 잘 안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금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거는 뭐 남원 순창 임실 지역의 의사 숫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약 100명 정도 될 걸로 추산을 하는데 이분들이 기금을 30억 원, 20억 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또 다른 것은 아니고 다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영호 후보님께 이제 철새 정치인과 관련된 그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쭙고 싶은데요. 처음 선거 나온 게 언제시죠? 2004년도에 2004년도 이후에 주민등록을 변경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이후에 중간에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로 계셨었죠? 네, 서울로 주로 있었죠. 예, 주로 계셨죠. 또한 그 4월 5일자 오후 6시 27분에 수신된 이용호의 진심편지 4. 네. 여기에도 4년 전에 경선 탈락하고 아들, 딸을 서울로 올려보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토론에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강동원 후보에게 주도권 4분 드립니다. 네. 방금 이용호 후보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을 연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65세 이상 버스 무료화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지자체 업무입니다.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임실과 순창이 지금 동시에 65세 이상 1,000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임실만 하는 거고 순창은 아직 동의를 못했어요. 곧 뭐 그렇기 때문에 알고 말씀을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실 군만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법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순창은 재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동의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의 고유 업무인데 이것을 항상 계속해서 반복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그것이 자칫하면 우리 유권자들에게 이 선심성 굉장히 투표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잡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드릴까요? 아니 이것은 네. 지금 지금 제가 질문을 다른 걸 드릴게요. 저는 그 국민의당 정체성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원하죠. 국민이 아니라 네. 지금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요. 그러면 야권을 지지하는 분들이 정권 교체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정권 교체를 하려면 야당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분열했잖아요.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말하자면 후보 단일화 하자. 그것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뭐냐. 새누리당에게 더 유리한 국면을 지금 주는 것이고 우리 야권 지지자들이 원하는 이 정권 교체에 대해서 반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관계가 있는데 남편이 정말로 어떤 폭언을 행사하고 막 정말로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부인이 얼마나 참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는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있는 겁니다. 그동안의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과 유사하다. 사실은 자정 기능 또 정풍을 통해서 정말로 호남의 정서를 대변하고 야권의 본류의 어떤 의사를 대변한 정당이었다면 국민의당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에는 반드시 야권도 교체가 돼서 정말 건전한 야당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제 참 논리를 보면 굉장히 참 비약이에요. 자,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지금 이제 목표가 뭐냐? 야권을 심판하겠다 그겁니다. 야당을 심판한다는 선거는 내 처음 봅니다. 제가 평생 살지만 그동안에 선거 있을 때마다 야권이 여당을 심판하는 그런 프레임은 있었지만 여당이 야당을 심판한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정권의 이 선거 프레임에 딱 걸려드는 것처럼 국민의당에서는 또 특히 이용호 후보께서는 정권 교체라는 말을 하잖아요. 지금 야권 교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권 교체. 이용호 후보의 현수막에도 벽에 걸린 대형 이 걸림막에도 야권 교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호남에서 야권 교체해가지고 정권 교체 가능하겠습니까? 전국 정당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적어도 야당이라면 정권 교체를 외쳐야 되는 것이지 야권 교체를 외치는 것은 대단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여기에 사실 공고문에도 정권 교체 들어가 있습니다. 야권 교체를 통해야지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꼭 분열은 안 된다라고 무조건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싫으니까 무조건 그러면 이번을 선거 끝나면 찍었는데 야권 통합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그때 가서 상황을 볼 일이지 지금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야권을 생각이 교체하자 들고요. 그러면서 무슨 통합을 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의 승부는 야간 야권의 주도 세력을 바꿔야지 정권 교체 희망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겁니다.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희승 후보에게 주도권 4분 드립니다. 예, 강동원 후보께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야권이 단합을 해야 되는데 이 분열돼서 간다는 것은
오히려 집권당인 새누리당에게 이게 어부지를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더구나 안철수 당 대표는 사실은 고향이 부산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출마를 하려거든 부산에 가서 출마하면서 정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처럼 자기 고향에서 야권 바람을 일으켜야지 야세가 강한 호남이나 아니면 서울에서도 야세 지역인 곳에서 출마하거나 지원 유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당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강동원 후보께서 지난 선거에서 반값 비료, 기름, 반값 등록금, 통합진보당 기호 4번 강동원 이렇게 적으신 건 맞으시죠? 예. 맞으시죠? 네. 예. 그 저도 표지에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다음에 담합 비료값 1조 6천억 원, 그러니까 농민에게 지금 뭘 환급. 강조하고 싶은 얘기입니까? 질문을 그냥 핵심만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야 제가 질문을 드릴 거 아닙니까? 담합 비료값 1조 6천억 원, 농민에게 환급. 대통령급 공약인 건 아시죠? 그다음에 대통령 공약이에요? 대통령급 공약. 그 정도 큰 공약이다 이 말이죠. 예. 그것은 박 후보의 자의적인 해석이고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남부 내륙권 철도 건설, 한미 FTA 폐기, 한중 FTA 저지, KBS 남원 방송국 재유치, 무상의료 보육교육 산무 실현 이런 등등의 공약이 4년 전 약속하신 내용인데요. 네. 지금 계속 사업이라고 일부 말씀하시지만 자, 그러면 혹시 지켜진 것이 있으시면 답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지금 산후조리원 지금 남원의 산모들이 남원에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광주로 가든지 전주로 오든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자체에서 산후조리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특히 남원에는 도립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의료원에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이 공공기관이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내서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거 그럼 의료 무상 보육에 들어갑니까? 지금 공약 중에? 무상이라는 말을 안 했는데 왜 거기다 무상을 제가 지금 물은 넣습니까? 것은 제가 이제 공약 중에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유도해서 어지럽게 하지 마세요. 저는 무상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쭉 나열한 것 중에요. 네.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러니요. 예, 저는 지켜진 것, 실현된 것만 좀 실행된 답변해 것이 있었어요. 금방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예. 네. 그리고 KBS 남원방송국 지금 전파를 다시 이 송출을 하는 문제는 우리 그동안에 남원 시민들이 5만여 명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제가 KBS 이사장과 실현이 됐냐고 그것만 묻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것도. 네,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다 했습니다. 예. 강 후보께서는 4년 전 통합진보당 후보로 당선되었다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계시다가 또 우리 당에 입당하셨습니다. 계속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 오늘은 그런 말씀 줄이셨는데요. 박 후보께서 우리 당이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저는 이 정통야당인 평민당 때부터 계속 제가 해왔던 적통자입니다. 네.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 당이라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으로 고치겠습니다. 혹시 심층 면접을 공관에서 함께 같이 면접을 받다가 심층 면접을 받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답변을 지난번에 못 하시겠다고 그러세요. 특별히 또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아니 예를 들면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픈되지 않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밝히라고 하면 법관 출신으로서 박 후보의 양식을 의심할 수밖에 본인께서 없어요. 자꾸 밀실공천 말씀을 하시니까 본인 밀실공천이라고 참여하에 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밀실공천 아닙니까? 예. 거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토론이 이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상호 토론은 이제 다음에 자유 토론 한 번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전에 사회자가 질문 하나 드리죠. 네 분에게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1분 내에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은 이 세 개의 자치단체가 묶인 이 복합 선거구입니다. 지역의 이해가 충돌할 때 소지역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이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세 지역의 이해를 조율하시겠습니까? 김용호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민들 사이에서 대립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화장장 문제입니다.
지금 남원에는 승원이 설치가 돼 있어서 그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실과 순창 주민들의 경우에는 그 이쪽 지역에는 화장장이 없습니다. 이 화장장 이용을 위해서는 뭐 남원에 이용을 하지만은 남원 승원에서 아니면 또 다른 지역 승원을 이용하지만은 우선순위나 금액에 있어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순창과 임실에서는 남원 승원을 남원 시민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이용하기를 희망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원 입장에서는 승하와 소강로를 갖다가 더 증설하는데 주민동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비용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간에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단체장들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요. 상호 이득이 되는 쪽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을 순창과 임실에서 좀 더 부담을 하고 남원에 이득을 주는 그리고 그 주변 민원인들에 대해서 좀 혜택을 주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강동원 후보의 답변입니다. 네, 지금 소지역 이기주의를 이제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히려 이번에는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실 분들이 그동안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선거가 획정될 때마다 순창과 완주와 무진장으로 했다가 다시 이제 순창, 남원, 임실 이렇게 됐는데 과거의 중선거구제로 돌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순남 지역이 화합한다면 소지역 이기주의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다만 금방 화장장 문제를 우리 김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 얽혀있는 게 있습니다. 교통체계입니다. 예를 들면 임순여객이나 남원여객이나 임실 순창 지역의 경계 지역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금 체계랄지 시간 배차 문제랄지 그리고 노선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마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잘 조율을 하면은 갈등 요인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박희승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예, 남원 임실 순창 지역 간 그 협력 및 상생에 있어서는 지역의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추구하는 가치가 일치되어야 이 동남권 지역 간 효과적인 협력과 상생 방안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임실 순창 남원을 비롯한 전북 동남권 지역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군수, 동부권 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예산 확보, 상생 발전을 위한 정보 교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임실치즈 관광자원, 순천 장류 관광자원, 남원의 지리산 문화자원을 상호 연계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도 언급한 혐오 시설 중 하나인 쓰레기 매립장과 화장장의 공동 사용 방안과 농업 분야 공동 브랜드 개발하는 문제도 갈등 조정 전문가인 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다음 마지막으로 이용호 후보의 답변 차례입니다. 임실 순창 남원에 아직은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화장장 문제도 있습니다만 아주 그 첨예하게 부딪히는 현안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임실 순창 남원은 비교적 역사성이 있고요. 또 서로 그 차이점보다는 유사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현안을 논의한다면 얼마든지 이 어떤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 강 후보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임실이 특히 어떤 그 정서적으로 피해의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세균 의원 당시에 임실에 있는 많은 기관이 진안으로 갔다는 어떤 피해의식 이런 게 더 크고 또 13만 명의 인구가 정말로 3만 명으로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소외감이 큰 것 같은데 더 어려운 지역을 먼저 챙기고 하면서 같이 논의하고 대화를 해간다면 얼마든지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지막 토론 순서입니다. 자유 토론인데요. 방법은 앞서 했던 것과 같습니다.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 얼마의 시간을 배분할 것인지, 주제는 무엇인지 자유롭게 모두 정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토론 순서인 만큼 모든 것을 쏟아부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먼저 이 강동원 후보에게 주도권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이용호 후보께 묻습니다. 경향신문 그 기자로 재직 시 자민련을 출입하셨어요. 그죠? 네. 혹시 결혼하실 때 주례를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쓰셨죠? 네, 네, JP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DJP 연합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은 김종필 씨를 국무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이때 총리실에 임명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간에 이 후보를 JP 장학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자민련 출신의 강창희 국회의장, 그다음에 자민련 출신의 정진석 사무총장, 언론인이죠. 이 시절에 2년간 계약직으로 홍보기획관에 임명이 됐는데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다고 하지만 이게 특혜 채용됐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설입니까? 이거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렇게 설입니다. 말씀하시면 설. 그렇게 설을 마음대로 여기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늘 좋아하시는 그 허위사실 유포 이제 좀 민감하십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끝내고 제가 한 가지 더 확인할 텐데 지금 19대 민주통합당으로 그때 경선에 참여하셨어요. 예. 이때가 201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에 채용될 때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정당을 탈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 탈당했습니까? 저는 그 2012년에 이제 경선에서 실패하고 그 이후에 올라가서 제가 안철수 아니, 대선 짧게 캠프에 얘기해 주세요. 올라갔고요. 언제 탈당하셨는지. 안철수 캠프에 간 이후에 공직에 들어가면서 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시기 전에 탈당한 건 맞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국회 사무처를 가셨는데 지금 이번 토론에서 보면 이 후보께서 저에게 무소속이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계속 지금 제기하고 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에서 이용호 후보는 국민의당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전제로 하고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그건 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남원시장 때도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무소속이 국회에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얘기한다면 그건 이용호 후보의 스스로 논리의 모순이다. 그 점을 저는 왜 얘기했어요. 우리 강동원 후보께 말씀드리냐면 무소속 부분을 적어도 당이 2개나 있는데 무소속으로 나가서 있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제 걱정은 마시고요. 그동안의 호남은 일당국제에서 제가 주도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당이 있을 때는 없을 때는 그 정도로 무소속이지만 듣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의 무소속은 다르죠. 예,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네, 예. 자, 박이승 후보께 묻겠습니다. 2010년도에 선거 방송 토론회로 위원장을 재임하신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이때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하는데 맞습니다. 서울대 조국 교수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네. TV 토론 사회자로. 예.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의의를 제기하니까 네. 조국 교수를 사회자에서 바꿨습니다. 네, 네. 결국은 공정한 선거를 주도해야 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께서 어느 특정 정당의 입김 때문에 사회자를 교체한다. 이것은 대단히 공정하지도 제가 못할 뿐더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그건 위원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회의체로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게 처음에 조국 교수가 결정된 이유는 그 위원들이 각 방송에 이제 국장, 부장급들이 다 있는데 당 소속도 있습니다. 근데 새누리당 그 소속 그 위원이 안 나왔습니다. 자,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조국 교수가 결정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방송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새누리당에서 늦게 알고서 이의 제기했고 왜냐하면 선거방송을 제가 주도권 진행하는데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의가 들어오면 그거 진행하기는 힘듭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위원회에서 조국 교수로 확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위원장께서도 이미 다 결재를 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자,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갑자기 조국 교수는 안 되겠다. 조국 교수는 야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교체해달라. 그러니까 다시 번복을 해서 교체를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조국 문제가 교수가 있다. 이제 민주당 뭐 교육감 후보로도 거론되고 여러 가지 시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사회자 교체는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번복을 해서 한다면 위원회 다시 개최했습니다. 그건 정확히 알아보시죠. 그것은 예. 위원장으로서 답변이 대단히 그것은 무책임한 아니 위원들에 의해서 같이 협의체로 하는 건데 어떻게 위원장 혼자 법에서 결정? 일사부재라는 것도 있는데 일사부재도 그건 있고 법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것은 않죠. 이미 지금 통보를 다 했는데 본인에게 이거 무슨 귀속행위도 아니고 그것은 자, 이것을 교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얘기를 하자면 이 얘기가 나오면 직무 수행을 하면서 집권 여당의 눈치를 봤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승 후보가 주도권 5분 가질 차례입니다. 네.
이영호 후보께 묻겠습니다. 아마 오늘 질문이 많이 집중되는 것 같아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까? KBS 방송토론과 CBS 전라일보 토론에서 민주당 전주 덕진 위원장을 맡으신 적이 있냐는 질문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다고 밝히셨는데 아직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가보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위원장을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네. 새전북신문에 2006년 2월 6일자 민주당 이홍호 전주 덕진 위원장 사퇴란 보도 기억나십니까? 뭐요? 덕진 위원장 사퇴라는 보도가 뭐 전혀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 이제 그러면 재직한 것도 맞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다시 설명드리면요.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2005년 7월 임명되어 2006년 2월 사퇴할 때까지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전혀. 그 사무실에 있거나 무슨 좋은 일 말씀드렸지만 알겠습니다. 주재 안 하셨다면 네, 거기서. 이후 남원시장 국회의원 선거에 연이어 출마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하셨습니다. 이 후보께서 보시기에 저는 정치 신인입니까? 그러면? 우리 정치 누구요? 저기 박희수 후보의 정치 신인이죠. 저는 사실은 이렇게 그러면 출마를 여러 번 하면 정치 경력이 많은 거고 그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정치 신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역 의원 하다 보면 늘 지역구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출마만 했다고 하는 자체로 신인은 아닌 게 아니다. 라는 뜻으로 말씀을 한 거고요. 그걸 당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네. 여러 번 출마하신 강 후보님은 정치 신인입니까? 아닙니까? 후보님이야. 저 이미 현역 의원이 됐기 때문에 그 신인이 아니죠. 적절치 않은. 저는 이런 걸 묻는 게 이 후보님의 그 정치 신념이나 정체성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링컨 같은 경우에는요. 주의원에 낙선하고 또 국회의원에 낙선하고 부통령에 낙선해서 무려 11번 도전해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분이 철새입니까? 예를 들면 DJ도 강원도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나중에 호남에 와서 했습니다. 이게 여러 번 도전했다고 해서 그게 철새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니 이제 당적을 바꿔가면서 지금 이제 당적을 무소속으로- 저는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도 국민의당 온 이유가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 못해요. 이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투명하지 못한 것 때문에 피해자다라고 해서 저는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예. 지금까지 왔다 저는 이런 사실은 말씀드립니다. 그 예전에 그 임재란 시절에 이순신 장관이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 포기하지 않고 백의종군 하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시 또 재등용될 때까지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는 국민들이 바라는 훌륭한 좋은 정치인의 말씀이죠. 아주-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예. 이순신 장군은 국가를 위해서 그런 거고 저는 국가를 위해서 민주당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선택한 겁니다. 그 선거가 또 끝날 때마다 남원에 살 것인가 저희가 묻기 전에 철만 되면 내려왔다 보따리 싸서 올라간다는 이런 주위분들이 말씀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위분의 말씀이 많은 게 아니고 저와 반대편에 서 있는 정치하는 분들이 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지지도가 높은 것은 지금 임순남 우리 시민과 국민들이 저를 높게 평가한다고 봅니다. 도전하고 다시 또 실패하고 도전하는 것을 정말 저를 오히려 더 격려하고 칭찬을 해야 될 일이지 저를 자꾸 폄하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박희순 후보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순수하시고 그런 분인데 질문을 자꾸 그렇게 누가 써주시는 것 같은데 그걸 그대로 읽는 것은 박희순 후보의 아니, 이거 사실이니까 지금 이미지에도 묻는 맞지 않는 겁니다. 질문이다 예, 저는 예, 그렇게 예. 봅니다. 그럼 혹시 그 지금 뭐 선거 때마다 내려오셨다 이런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럼 이 지역에서 혹시 주소를 두고 뭐 활동하는 우리 저 김영호 후보처럼 이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적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기에 있든 없건 간에 늘 고향을 생각하고 주말마다 거의 내려왔다라는 예, 예. 말씀을 드리고 또 비록 그런 위치에 없었지만 지역에 기숙사를 만들거나 무슨 냉해 피해를 입거나 이럴 때 제가 기여를 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저는 사실 박희순 후보가 공직에 있을 때 그런 일을 했는지를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30여 년간 법관 생활을 했습니다. 법관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남원에 와서 뭐 자꾸 와서 여기서 뭐 무슨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직업이 아닙니다. 저는 법관으로서 남원을 대표해서 또 전북을 대표해서 역할을 충실했고 그게 남한의 자랑이고 귀감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법원의 기관장도 하다 보니까 남원 분들의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많이 청취도 했고 그 부분에서 자문도 많이 해주고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남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지 꼭 남원 와서만 현실적으로 뭐 기여를 하고 여기 와서 계속 주말마다 내려와서 뭘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예, 다음 이용호 후보가 자연스럽게 주도권 가지겠습니다. 우리 5분입니다. 박기순 후보께 묻겠습니다. 평생을 사실은 처음에 판사 되면 소위 우리 시쳇말로 영감님이라고 부릅니다. 20대 중반부터 그렇죠? 그래서 지금 30년 동안을 해오셨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알까? 물론 젊었을 때는 뭐 공부했으니까 다 똑같이.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관으로서 충실히 재직한 것만으로서 그것이 고향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제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아니면, 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지금 검증을 받은 후보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과연 법관으로서 그냥 무난히 얼마나 뚜렷한 족적을 남겼는지는 모르겠으되 무난히 이 법관을 그만두신 것 같고 과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적절한가 하는 부분 검증 과정이 없었다. 검증 과정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검증 과정이 있었습니까? 아, 그럼요. 저희도 뭐 재산 실사도 다 했고 제가 그다음에 그 아까도 뭐 판결 관련해서도 질문했지만 판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정강이나 정책에 어긋난 게 없는지 다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저희 판사 법관들이나 검사들도 마찬가지로 비리로 인해서 문제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구두 경고 받거나 서면 공고 받거나 그런 것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요. 검증이라는 것이 저도 뭐 전과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만 그 자체로 충분한 조건 아니고 그건 필요 조건이고요. 충분 조건이 되려면 얼마나 고향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사실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거 보면은 전주지원장 했다. 또 고향에 아버님 뵈러 왔다. 또 지리산에 워크숍 왔다. 이런 정도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정말 우리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건 그렇지 않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부분을 좀 아니 묻고 싶습니다. 고향 출신 그 법원 지원장이 있다면 얼마나 고향 사람들이 든든합니까? 제가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는 그 방자전 관련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와서 법률 상담하러 왔고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향 분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이고 제가 법률가인데 그러면 정치인처럼 뭐 예산을 따와야 꼭 고향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긍심을 심어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도 제가 이제 정치를 시작했지만 누구보다 공직 경험을 잘했던 것처럼 정치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치가 잘 돌아가고 남원이 잘 산다면 제가 굳이 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제 점점 정치인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남원이 있었고 서울에서 활동을 했지만 우리 박희순 후보의 존재를 별로 사실은 몰랐어요. 이번에 훌륭한 후배가 있구나는 걸 알았고 또 정치의 뜻이 그렇게 있었는가. 저희 뭐 그리고 신문에 그 인사 명령이 늘 나오고 저한테 그리고, 무관심했을 뿐이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영입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면을 높이 사서 영입을 했을까? 네. 우리 박희순 후보의 과연 어떤 면을 높이 네, 샀을까? 그것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의원과 한양대 동문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꼭 어떤 부분을 과연 제가 연수원 다닐 때 그 노동법 학회 활동도 했습니다. 저희 학회를 처음 연수원 다닐 때 만들었고 그때 이제 이재명 시장도 같은 멤버였고요. 국민의당의 그 문병호 변호사도 같은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때 저희가 초청해가지고 연수원에서 강의도 듣고 노동법 강의 같이 술도 마신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뿌리가 다 있습니다. 뭐 그냥 갑자기 제가 뛰어든 거 정치에 매우 예. 비상적이고 그런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더 묻을게요. 12월 30일 퇴임해서 바로 정치권에 입문했는데 어저께 김용호 후보께서 여러 번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판사는 정말로 엄정 중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권 인사와의 접촉이라는 게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2월 30일 날 퇴임해서 바로 정치권에 입문한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 전에 또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뭐 나경원 의원도 아마 그 판사하다가 퇴임하자마자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가 왜냐하면 퇴임을 빨리 할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90일 전에 퇴임을 해야 됩니다. 아니, 퇴임 그러니까 안 하면 출마를 할 그러니까 수가 90일 없어요. 전에 퇴임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국민의당도 아마 송기석 부장판사가 아마 그런 사유로 해서 퇴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의 케이스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같은 당이니까 잘 아실 것 접촉을 같은데. 당과 접촉하면 안 됐을 텐데 어떤 정치인들과 이런 것들이 과연 중립성에 있어서 어떨까 하는 부분을 여쭙고 묻고 싶고요. 법원에서도 그래서 정치적 의사표시를 퇴임하기 전까지 하지 말아달라 해서 일치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국회의원이 되시면 어느 상임위 가고 싶습니까?
뭐 저는 먼저 법사위 가서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법사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각 상임위에서 넘어오는 법안 체계 자꾸 수정하고 이제 이런 거 보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우리 지역은 지역 예산 가져오고 또 농어촌 관련된 이 법안 만드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우리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 법관 출신들이 여러 정치인들이 제가 있지만 아마 상임위 가는 것은 아주 성공한 정치인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박희수 후보는 역시 지난번에 고민하실 때 좀 수도권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김용호 후보가 5분의 주도권 갖겠습니다. 예, 이용호 후보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4월 7일 날 있었던 그 CBS 라디오 토론에서 제가 이 남원 지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제가 여기 있는 다른 후보님들보다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 5일 날 토론에서도 4월 6일 날 토론이었죠. 4월 6일 날 토론에서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순창 관련된 그 공약이 있습니다. 공보물 11페이지 하단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지열을 이용한 청정 에너지 에코시티 조성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인정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진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에너지를 지열을 아니 이용하는 지열을 이용할 만한 곳이 있는지 아니, 제가 저는 지역 현실을 얼마든지- 잠깐만요. 아니 얼마나 후보님 가능합니다. 지열은 아무 데서나 되는 게 아니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지난번에도 그렇게 경제성이 오해를 있어야 하시는 되고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좀 제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주도권이 답변을 할 있습니다. 거 제 주도권이 있습니다. 일단 뭐 추가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열 발전을 위한 조건을 아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지열 발전이 그다음에 아니라 네, 지열을 이용한다면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과연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는 공약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에너지라기보다 이게 이제 무슨 뭐 그걸 뭐 지열 발전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주택을 지면 친환경적으로 짓고 사실은 그 지속 지열이란 가능한 말씀을 에너지, 드려서 제가 에너지 말씀드립니다. 지역 지열이라고 하면은요, 이건 에너지 발전입니다. 이건 잘 발전소- 모르셨죠? 발전소를 만드는 뜻이 아니고 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 주택을 제가 하나만 더 만들어서 여쭙겠습니다. 지하수에 따뜻한 지하수에 그것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줄이는 친환경적인 발효 산업의 메카라고 주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창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순창의 제일 유명한 음식 장류 고추장인 건 아시죠? 고추장 명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직접 만나 뵙기도 했습니다. 누구죠? 거기 가서 몇 명이나 있죠? 이름을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인사도 드리고 오래전에 여러 번 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네, 제 1호 문옥래 할머니가 있고 2호 강순옥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의 명인이 있습니다. 좀 지역에 대해서 사실은 뭐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하시는데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순창이나 임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소지역주의 때문에 임실 같은 경우 특히 아까도 좀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정세균 야당 전직 국회의원 때문에 피해의식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언급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 순창 임실 주민들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애착이 있는지. 아니, 김 그리고 후보께서 FTA 체결과 관련해서 하나 좀 아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좀 아니요, 드릴게요. 제가 주도권이 있습니다. 4월 7일 날 CBS 라디오 토론에서 FTA 체결과 관련해서 네. 상생기금, 이익환수제 등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익환수제 정확한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네, 무역 그냥- 이득 공유체 네, 이렇게 일반적으로 훌륭하십니다. 부릅니다. 예. 네. 혹시 이와 관련된 법률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아직은 이 법률은 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률이 만들어졌으면 무역 이득 공유제라는 게 만들어졌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그러니까 여러 번 제가 제안을 하고 했으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지 않아서 제한이 지금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본적인 법률이 있습니다. 이게 미비한 것뿐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 및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건 다른 문제고. 근데 이게 사실은 겁니다. 이게 제가 무역 무역 이득 이득 공유제하고 공유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익환수제라는 말씀이나 저는 무역 이득 공유제나 같은 아니요, 맥락입니다. 저랑 다르죠. 그냥 같은 그것은 맥락입니다. 별도의 차원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기업 제가 수출로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법제화해서 사실은 걷어들이겠다 이런 뜻이지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좀 하고 있죠.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별개 좋습니다. 그럼 상생기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상생기금 좋습니다. 상생기금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게 추진하려고 아니라 합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사실은 그것도 매년 천억해서 1조 원 10년도 얘기도 만들기로 돼 있고 있죠. 15년간 3조 원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지금 1조 정부에서 합의가 추진하고 된 있는데 상태입니다. 못하고 있는 것은 재계의 반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중과세 논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이중과세 논란을 어떻게 돌파하실지. 그게 새누리의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재벌과 그리고 기득권자 아닙니다. 제가 이거 하는 맞겠습니다. 이건 이런 잘못 부분이고요. 호도하고 있기 아닙니다.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저 같은 경우도 혁신적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이 상생기금과 관련해서 좀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논리 하나는 이중과세 문제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돌파하실지 제가 세계를 옹호하는 이중과세 논란을 예를 들면 어떻게 돌파할 건지. 법제화한다는 것도 예를 들면 좀 법인세를 높여서 네. 일정 부분을 무역이득 공유제로 다시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지금 원론적인 세계 것도 반발한다고 많은데요. 해서 거기에 편들고 나선 새누리 저는 그 새누리가 편드는 게 아닙니다. 거기까지 이거는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법적인 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어떤 돌파가 필요한지 제가 여쭙던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토론을 모두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 주장과 주장이 부딪히고 또 공격과 방어가 오고 갔던 상호 토론이었습니다. 이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이 마무리 연설 1분만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 연설은 기조 발언했던 것과 순서를 거꾸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박희승 후보의 마무리 연설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실 순창 남원 주민 여러분,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잦은 문자와 소음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후보지만 당의 엄격한 공천 심사에서 검증된 후보입니다. 주민들은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갈등에서 헤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역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제가 감히 통합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도 행정도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갈등으로 결국 피해를 입은 것은 바로 주민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임순남 주민 여러분, 정권 교체도 해본 더민주당이 할 수 있습니다. 20석 소정당으로는 정권 교체할 수 없습니다. 국정 운영도 해본 더민주당이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박희승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강동원 후보의 마무리 연설 1분 듣겠습니다. 네, 일 잘하는 민주적통 후보 기호 8번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실 군민 여러분, 그동안 선거 때마다 얼마나 상심이 크셨습니까? 지난으로 공공기관을 다 뺏기고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저 강동원이 임실 군민들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옥정호에 배 띄우는데 정읍시에 허가받아야 됩니까? 옥정호 내수면 개발, 순환도로, 임실 호국원 국도 확보장 책임지겠습니다. 임실 장애인복지관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오수 도립 양궁장 관촌 사선대 생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북 동북권 고추를 임실 농수산물 유통 단지로 확대하겠습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순창 군민, 남은 시민 여러분, 역대 국회의원 중 가장 일 잘하는 강동원, 중단 없는 지역 발전을 위해 강동원을 다시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겨우 지역 발전에 초석을 깔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중단이냐 발전이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강동원에게 맡겨주십시오. 강동원이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호 후보의 마무리 연설입니다. 예, 토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제발 좀 싸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치 싸움이 아니라 지역 발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또 이번 토론은 어떻습니까? 야권 후보들은 지역주의, 호남주의, 호남당 이런 지역주의에만 기대서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자민련 김종필 총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정책 경쟁은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야권 후보들의 지역 발전 공약 또 속으시겠습니까? 야권 후보들은 지역 현안도 제대로 모르면서 예산 받아올 대책도 없으면서 우리 주민들께 거짓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싸움만 하는 정치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정치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을 임순남을 위해 예산 폭탄을 터뜨리겠습니다. 정부 여당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는 예산 폭탄, 젊은 일꾼, 기호 1번 김용호는 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용호 후보의 마무리 연설 1분 듣겠습니다.
국민의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3번 이용호입니다. 저는 그동안 언론과 행정부, 국회에서 국정을 익히고 중앙에서 다양한 인맥을 쌓았습니다. 이 같은 중앙의 인맥과 경험으로 초선이 아닌 재선 3선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국회의원은 배워가면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시행착오, 연습 삼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임순남 지역 사정이 그리 한가하지 않습니다. 또 무소속 국회의원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예산 가져올 수 없습니다. 지역 발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임순남의 국민의당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호남의 자존심의 바람입니다. 호남의 희망의 바람입니다. 저 기호 3번 이용호를 선택해 주셔서 내년 정권 교체를 실현해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방송 토론입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후보님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주 월요일 4월 11일이 되겠군요. 오후 5시 30분에는 이 정읍 고창 선거구 편이 생방송됩니다. 정치가 밉다고 또 정치가 보기 싫다고 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유권자가 이 선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권력은 유권자를 더욱 얕보고 또 무시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겠지요.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분의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